챙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막에 잠겨있던 신방의 공기를 단숨에 찢어 발겼다. 붉은 칠을 한 촛대 옆 원앙이 수놓아진 병풍 위로 하얀 백자 술잔이 산산조각 나 흩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술은 마치 핏물처럼 검붉게 번져나갔고 그 위로 흔들리는 촛불 그림자가 어지럽게 춤을 추었다. 이정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눈앞에 앉아있는 여인을 노려보았다. 술에 취해 헛것을 보는 것이길, 차라리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이길 바랐으나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잔혹했다. 족두리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인 여인의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화려한 화로 소매 끝으로 드러난 손가락 마디마디는 공포로 인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정우가 그토록 연모했던 달빛 아래서 수줍게 웃던 연화 낭자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전혀 낯선 얼굴, 아니 낯설지 않아서 더욱 끔찍한 연화의 이복 동생 소윤이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충격에 정우는 뒷걸음질치다. 문지방에 걸려 비틀거렸고 끓어오르는 배신감은 이내 붉은 화마가 되어 온몸을 집어삼켰다. 네가 어찌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냐. 정우의 목소리는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떴으나 화려한 연지곤지를 찍고 촛불 아래 앉아있는 신부는 여전히 소윤이었다. 정우는 성큼성큼 다가가 여인의 턱을 거칠게 잡아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다. 두려움에 가득 찬 눈동자가 그를 마주했다. 그 눈은 죄인처럼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연화 낭자는 어디에 있느냐. 내 분명 연화 낭자를 아내로 맞이한다고 하였거늘 어찌하여 천한 서출인 네가 감히 내 신방을 더럽히고 있단 말이냐. 정우의 고함에 소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라고 해서 이 자리에 있고 싶었을 리 만무했다. 가문의 어른들이 꾸민 계략, 정실, 자식인 연화를 더 권세 있는 집안에 보내기 위해 병약한 척 소문을 내고 혼례 당일 가마에 억지로 소윤을 태워보낸 그 비열한 술수를 그녀가 어찌 거역할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정우의 눈에는 그녀 역시 공범일 뿐이었다. 불과 몇 시즌 전만 해도 정우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에 취해 있었다. 초래청으로 들어서는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사모관대를 쓴 자신의 모습이 우물물에 비칠 때마다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붉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신부가 가마에 내려올 때 그는 그 안에 자신의 정인인 연화가 수줍은 미소를 머금고 있으리라 확신했다. 혼례청을 가득 메운 하객들의 축하 소리도 기러기를 전하며 맹세했던 백년해로의 다짐도 모두 연화를 향한 것이었다. 연화와 나누었던 짧지만 강렬했던 서찰들, 담장 너머로 오가던 은밀한 눈빛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단아한 자태와 향기로운 매와 향을 기억하며 그는 설레는 가슴을 안고 신방 문을 열었다. 합한줄을 나누기 전 떨리는 손으로 신부의 면사포를 걷어올리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행복의 절정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 절정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드러난 얼굴은 연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가장 달콤한 꿈을 꾸던 중에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과 같은 충격이었다. 정우는 잡고 있던 소윤의 턱을 거칠게 놓아버렸다. 소윤은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지듯 고개를 떨구었다. 말을 해보아라. 내 아비가, 그 간교한 늙은이가 나를, 아니 우리 가문을 능멸하려 작정한 것이지. 정우는 방안을 서성이며 분을 사기지 못해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흙벽에 먼지가 폴폴 날렸다. 그의 주먹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지금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나가 장인이라는 자의 멱살을 잡고 따지고 싶었다. 당장 이 혼인을 파토내고 사기 결혼이라 관아에 고발하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는 실제로 문고리를 잡았다.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밖에서 엿듣고 있을 하녀들과 친척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알리고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정우의 손은 문고리를 잡은 채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말았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이성을 아주 조금씩 그러나 잔인하게 깨우기 시작했다. 만약 지금 문을 열고 나가 소란을 피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우의 머릿속에 엄격하기 그지없는 부친의 얼굴이 떠올랐다. 가문의 명예를 목숨보다 중시하는 부친이었다. 이미 혼례는 치러졌고 하객들은 돌아갔으며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해 신방에 들어왔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이 혼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제 와서 신부가 바뀌었다고 공표한다면 그것은 상대 가문의 사기극임을 증명하는 동시에 그런 술수에 넘어간 자신의 가문 또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됨을 의미했다. 병판 대감댁 장남이 서출과 혼인했다. 색시 얼굴도 모르고 장가를 들었다더라 하는 비웃음이 저작거리에 파다하게 퍼질 것이 뻔했다. 게다가 소유는 이미 이 방에 들어와 족두리를 벗었다. 쫓겨난 여인이 겪어야 할 수모와 비참한 최후는 불을 보듯 뻔했다. 물론 그것이 그녀를 동정해서는 아니었다. 다만 자신의 손으로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싶지 않다는 비겁한 자존심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정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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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웃음소리는 기괴하고 처절하여 신방의 공기를 더욱 싸늘하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다시 술상 앞으로 돌아왔다. 깨진 술잔 조각들이 발에 차였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병째로 술을 들이켰다. 독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타들어가는 속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술병을 바닥에 콱 내려놓으며 소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너도 알고 있었겠지. 내 언니 대신 이 지옥 같은 구덩이에 밀어넣어진 것을. 네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마는 내 눈앞에 있는 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씻을 수 없는 모욕이고 치욕이다. 소유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움켜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저 운명에 순응하는 자의 체념처럼 느껴져 정우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밤은 깊어가고 창밖에서는 스산한 바람 소리가 문풍지를 때렸다. 촛불은 심지를 태우며 틱틱 소리를 내었고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정우는 화려하게 수놓인 원앙금침을 노려보았다. 부부의 금슬을 상징하는 그 이불이 지금처럼 역겨워 보일 수가 없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이불 한 채를 거칠게 낚아챘다. 그리고는 신부와 가장 멀리 떨어진 방구석, 찬바람이 스며드는 문가로 던져버렸다. 거기가 내 자리다. 내 곁에 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너는 내 아내가 아니라 그저 가문의 거래로 떠맡겨진 짐짝일 뿐이니. 정우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소유는 그제야 고개를 아주 조금 들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달싹였으나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정우가 가리킨 자리가 아닌 그저 자신이 앉아있던 그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엎드려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정우는 털썩 주저앉아 벽에 등을 기댔다. 눈을 감아도 연화의 환영이 아른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오늘 밤 그가 품어야 했던 여인은 그녀였다. 그녀의 따스한 체온과 부드러운 살결을 상상하며 얼마나 많은 밤을 설쳤던가. 그러나 지금 그와 한 방에 있는 것은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본 적 없는 집안 구석진 곳에서 하녀처럼 지내던 서녀 소윤이었다. 배신감과 상실감,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절망이 뒤섞여 정우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무릎을 세우고 그 위에 얼굴을 묻었다. 사내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신방의 촛불이 다 타들어가 가물거릴 때까지 두 사람은 한마디의 대화도 더 이상 나누지 않았다. 신랑은 벽을 보고
신부는 바닥을 보고 그렇게 그들의 첫날 밤은 지독한 외면과 침묵 속에서 시들어갔다. 새벽닭이 울기 전 어스름한 푸른 빛이 창호지에 스며들 무렵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거뭇한 수염이 돋아나 있었다. 방구석에 웅크리고 잠든 것인지 아니면 기절한 것인지 모를 소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화려한 화롯은 구겨졌고 족두리는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다. 그 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었으나 정우는 애써 시선을 돌렸다. 동정심 따위는 사치였다. 그가 감당해야 할 배신감이 너무도 컸기에 타인의 고통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다. 그는 옷매무새를 대충 고치고 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확 밀려들어와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다. 마당을 쓰는 하인의 빚을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날이 밝으면 그는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려야 했다. 옆에는 원하지 않은 아내를 끼고서 그 끔찍한 연극을 평생 해야 한다는 사실이 목을 조여왔다. 정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방을 나섰다. 방 안에는 식어버린 촛농과 깨진 술잔, 그리고 버려진 신부만이 덩그러니 남겨졌다. 이것이 비극인지 아니면 얇게 든 인연의 시작인지 알 수 없는 그들의 첫날은 그렇게 저물어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사랑채의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들어 이정우의 콧날을 시리게 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 잿난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야 할 시기였으나 정우에게 사랑채는 감옥보다 더한 고립무원의 유배지나 다름없었다. 첫날 밤의 소란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안채의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가문의 채통을 위해 겉으로는 부부의 연을 맺은 척 하고 있었으나 그 속은 척하 터진 지 오래였다. 정우는 아침 문안 인사를 올릴 때를 제외하고는 소윤과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고 그녀가 있는 곳의 공기마저 피하고 싶다는 듯 철저히 거리를 두었다. 마당을 가로질러 들려오는 하인들의 빗자루질 소리가 유난히 거슬렸다. 저들은 알 것이다. 주인집 신혼부부의 사이가 살얼음판 같다는 것을. 아니, 이미 안채의 하녀들 입을 통해 신방에서 고성이 오갔다는 소문이 담장을 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정우는 씁쓸한 입맛을 다시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입안이 까끌까끌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억지로 도포자락을 여미며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다. 그것은 사내로서의 의무감이 아니라 그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연기해야 하는 꼭두각시의 비에 섞인 몸짓이었다. 사랑채 산마루에 나서자 안채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정우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려다 멈칫했다. 소윤이었다. 그녀는 새벽 이슬을 맞으며 장독대를 닦고 있었다. 하인들이 해야 할 일을 안주인이 직접 하고 있는 모습이 생경했으나 정우는 애써 그 모습을 무시하려 했다. 가식적인 것. 그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저렇게 부지런하고 순종적인 척 연기하면 자신의 마음이 돌아설 줄 아는 모양이었다. 서출로 자라나 눈칫밥을 먹으며 터득한 생존 방식일 것이라 치부해버리니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조차 역겹게 느껴졌다. 정우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내뱉고는 뒷짐을 진 채 사랑채 마당을 서성였다. 일부러 들으라는 듯 발소리를 크게 내며 걸었지만 소유는 고개를 들지 않고 묵묵히 행주질만 계속할 뿐이었다. 그 침묵이, 그 무심한 듯한 태도가 정우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차라리 울며불며 매달리거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원망이라도 쏟아낸다면 덜 미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돌부처처럼 혹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집안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날이 밝고 해가 중천에 떴지만 정우는 밥상을 물리며 수저를 들지 않았다. 입맛이 없다는 핑계를 댔지만 실은 소윤이 관리하는 주방에서 나온 음식을 목구멍으로 넘기는 것조차 거부감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책상 앞에 앉아 맹자를 펼쳤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올 리 만무했다. 글자들은 검은 개미 떼처럼 어지럽게 기어다니며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때
사랑채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기척이 났다. 서방님, 죽을 좀 쏘아왔습니다. 아침도 걸으셨다 들어. 속이라도 달래시지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소윤이었다. 정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문을 노려보았다. 물러가라 했다. 네가 만든 것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하지만 문 밖의 기척은 사라지지 않았다. 송구하오나 빈속의 곡기를 끊으시면 상하십니다. 문 앞에 두고 갈 터이니 시장하실 때 드시옵소서. 옷자락이 스치고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다. 정우는 한참을 노려보다 신경질적으로 문을 열었다. 소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죽과 정갈하게 담긴 간장이 놓여 있었다. 그 죽은 하인들이 끓인 것과는 달랐다. 쌀알이 뭉개지지 않고 투명하게 퍼져 있었으며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은은하게 코끝을 자극했다.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으나 이내 고개를 저으며 소반을 방구석으로 밀어버렸다. 이따위 정성으로 내 눈을 가릴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는 독백처럼 중얼거렸다. 그러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분한 마음에 책장을 거칠게 넘겼다. 소유는 매일같이 이런 식이었다. 정우가 냉대하면 냉대할수록 그녀는 더욱 몸을 낮추고 그림자처럼 그를 보필했다. 그가 벗어놓은 옷은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깨끗하게 세탁되어 다림질까지 된 채 돌아와 있었고, 그가 밤늦게 책을 읽다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어느새 찻상이 놓여 있곤 했다. 하인들조차 주인 마님의 눈치를 보며 수근거렸다. 새로 오신 아기씨가 참으로 독하시지. 서방님이 저리 면박을 주시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셔. 그러게 말이야. 나라면 서러워서 친정으로 도망갔을 텐데. 사랑채 담벼락 너머로 들려오는 하인들의 잡담은 정우의 귀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녀의 인내가 깊어질수록 자신이 옹졸한 사내가 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며칠이 지나 장마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어느 습한 밤이었다. 정우는 늦은 시간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책을 뒤적이고 있었다. 촛불이 심지를 다 태워 가물거리고 있었지만 귀찮은 마음에 그냥 두고 있었다. 그때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소윤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위와 심지가 들려 있었다. 정우는 시선을 책에 고정한 채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소윤은 익숙한 듯 조용히 촛대 앞으로 다가갔다. 심지를 도두어 드리겠습니다. 불빛이 흐려 눈을 상하실까 염려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다. 정우는 대꾸하지 않았다. 사각, 사각, 가위로 탄 심지를 잘라내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밝아진 불빛 덕분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벽을 타고 올라갔다. 소유는 촛농이 흐른 받침대를 닦아내고는 조용히 물러나려 했다. 그때 정우의 눈에 그녀의 치마 끝자락이 보였다. 흙탕물이 튀어 얼룩진 자국이 선명했다. 비도 오지 않았는데 웬 흙탕물인가 싶었으나 곧 그녀가 낮에 뒷산 텃밭을 일구었다는 하인의 말이 떠올랐다. 양반집 규수가 텃밭이라니 거기 서거라. 정우의 입에서 충동적으로 말이 튀어나왔다. 소유는 문고리를 잡으려다 멈칫하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고개를 숙였다. 예, 서방님. 정우는 책을 덮고 그녀를 쏘아보았다. 너는 자존심도 없느냐. 내 너를 이리도 박대하는데 어찌하여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하는 것이냐. 네, 그 뻔뻔한 인내심이 나를 얼마나 숨막히게 하는지 알기나 하느냐. 정우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소유는 잠시 침묵하더니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소신이 부족하여 서방님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줄은 아옵니다. 허나 저 또한 이 가문의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가 있고 지아비를 섬기는 것은 여인의 마땅한 본분이옵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어찌 생각하시든 제 할 일을 다할 뿐입니다. 틀에 박힌 대답이었다. 정우는 그 모범 답안 같은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본분, 도리, 허울 좋은 소리 집어치워라. 너는 그저 이 자리를 지켜 호의호식하려는 속셈이 아니더냐. 내 언니 자리를 꿰차고 들어앉아 안방마님 소리 들으니 좋더냐. 독서를 퍼붓고 나면 시원할 줄 알았으나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소윤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울고 있을까? 아니면 분노를 삼키고 있을까? 정우는 그녀의 표정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송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소유는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다. 닫힌 문을 바라보며 정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너무 심했나 싶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내 고개를 저어 떨쳐버렸다. 그녀는 가해자의 딸이다. 내가 동정할 대상이 아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되뇌며 다시 책을 펼쳤다. 그러나 글자는 여전히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방금 전 맡았던 그녀의 옷에서 나던 희미한 풀 냄새만이 콧가에 맴돌았다. 그것은 연화에게서 나던 화려한 매화향과는 전혀 다른 거칠고 투박하지만 어딘가 마음을 가라앉히는 흙내음 같은 것이었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청하려다 목이 말라 자릿길을 찾았으나 물병이 비어 있었다. 하인을 부르기도 늦은 시각이라. 그는 직접 물을 마시기 위해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랑채와 안채 사이의 중문을 지나는데 별채 쪽 캔마루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소윤이 기거하는 방이었다. 모두가 잠든 이 야심한 시각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증이 일었다. 정우는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다가갔다.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는 웅크리고 앉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틈 사이로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방안 풍경은 초라했다. 화려한 자개장 하나 없이 낡은 반다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소유는 작은 호롱불 아래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비단옷도 자수도 아니었다. 그것은 정우가 얼마 전 발가락 부분이 해져서 버리라고 내놓았던 낡은 무명 버선이었다. 정우는 숨을 멈췄다. 저걸 왜 버리라고 한 것을 주워다가 기우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새 버선이 없는 것도 아닐 터인데 굳이 남이 신던 그것도 자신을 벌레 보듯 하는 남편의 헌 버선을 꿰매고 있다니.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기분에 눈을 떼지 못했다. 소유는 바늘을 머릿기름에 한번 문지르고는 두꺼운 무명천을 힘겹게 뚫고 있었다. 불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손이 정우의 시야에 뚜렷하게 박혔다. 양반집 교수의 손이라기에는 너무나도 거칠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졌고 엄지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손등에는 자잘한 상처 자국들이 보였는데 아마도 부엌길이나 험한 일을 하다가 생긴 듯했다. 정우는 순간 멍해졌다. 연하 낭자의 손은 배곡처럼 희고 고왔었다. 하지만 소윤의 손은 마치 평생을 노동으로 보낸 아낙네의 손 같았다. 서출이라 구박받았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녀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거친 손이 웅변하고 있었다. 소유는 바느질하다가 손가락을 찔린 듯 움찔하며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물었다. 그리고는 다시 묵묵히 바늘을 움직였다.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도 진지하고 경건해서 마치 기도를 올리는 수도승처럼 보였다. 정우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맹목적인 미움의 끈이었을까? 아니면 편견의 벽이었을까? 그는 자신이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가 단순히 탐욕스러운 가문의 딸로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어쩌면 그녀 또한 이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에 짓눌린 희생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정우는 헌버선을 꼼꼼하게 기우는 그녀의 모습에서 자신을 향한 원망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애처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왜 저토록 필사적인가? 무엇이 그녀를 저렇게 움직이게 하는가? 정우는 문틈에서 눈을 떼고 뒷걸음질 쳤다.
인기척을 내면 그녀가 놀랄까봐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별채를 빠져나왔다. 사랑채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이상하게도 아까처럼 춥게 느껴지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하던 소윤의 거친 손과 헌버선을 소중하게 다루던 그 눈빛이 지워지지 않고 맴돌았다. 정우는 방에 들어와 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벽에 걸린 자신의 새 버선들이 유난히 낯설게 보였다. 그는 소윤이 기워놓은 그 헌 버선을 신으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았다. 까끌까끌할까? 아니면 묘하게 따뜻할까?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천천히 차올랐다. 그것은 아직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적어도 무관심이라는 두꺼운 얼음장 위에 작은 균열을 일으키기엔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식사가 들어왔을 때 정우는 예전처럼 바로 물리치지 않았다. 소반 위에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가지런히 놓인 수저가 있었다. 정우는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술 떴다. 입안에 퍼지는 담백하고 따뜻한 맛이 텅 빈 속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죽 한 그릇을 다 비웠다. 그릇을 비우는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문 밖에서 숨죽여 기다리고 있을 소윤에게는 그것이 천마디 말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갔을 것이다. 빈 그릇을 내놓으며 정우는 문 밖을 향해 짧게 한마디를 던졌다. 잘 먹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전날의 냉기는 많이 가셔 있었다. 문 너머에서 안도의 한숨소리가 들린 것 같기도 했다. 정우는 다시 책을 펼쳤다. 이번에는 글자가 조금은 눈에 들어오는 듯 했다. 그러나 책장 사이로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은 성현의 말씀이 아니라 어젯밤 보았던 그 여인의 투박한 손맛이었다. 정우와 소윤 두 사람 사이에 견고했던 침묵의 벽에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틈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졌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막을 때렸고 세상의 모든 빛을 삼켜버릴 듯한 먹구름이 며칠째 대지를 짓누르고 있었다. 장마였다. 눅눅한 습기가 방 안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이불도 책도 사람의 마음도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정우는 사랑채 방바닥에 누워 끓어오르는 열기에 신음했다. 며칠 전부터 몸이 으슬으슬 춥고 머리가 지끈거리더니 급기야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든 지경에 이른 것이다. 눈을 뜨면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고 감으면 기괴한 형상들이 눈앞을 어지럽혔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와 내장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열기가 서로 싸우며 그의 육신을 전쟁터로 만들었다. 서방님, 의원이 왔습니다. 몽롱한 의식 너머로 하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우는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다. 문이 열리고 찬바람과 함께 비릿한 물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다. 늙은 의원의 거친 손길이 맥을 짚고 눈꺼풀을 뒤집어 보았다. 사기가 폐부 깊숙이 침범했소. 열이 이리도 높으니 오늘 밤이 고비일 듯 싶소이다. 의원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아득하게 멀어졌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대를 이을 종손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부친과 모친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전염을 우려하여 하인들조차 사랑채 출입을 꺼리는 상황이었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소윤이었다. 그녀는 비에 흠뻑 젖은 채였으나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물러가거라. 네가 올 곳이 아니다. 정우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간신히 내뱉었다. 병든 모습을 그토록 싫어하는 여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러나 소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걷어올린 소매 아래로 하얀 팔을 드러낸 채 대야의 찬물을 받아와 수건을 적셨다. 서방님을 살리는 것이 제 도리입니다. 저를 내치시려거든 병이 다 나으신 후에 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소유는 주저없이 정우의 이마와 목덜미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차가운 수건이 불덩이 같은 피부에 닿자 정우는 짐승 같은 신음과 함께 몸을 비틀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다.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치며 밤하늘을 찢어 발겼다. 정우의 고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다. 소유는 한숨도 자지 않고 그의 곁을 지켰다. 열을 내리기 위해 밤새도록 수건을 갈아주었고 굳게 닫힌 그의 입을 억지로 벌려 탕약을 한 숟가락씩 흘려 넣어 주었다. 정우가 헛소리를 하며 약을 토해내면 그녀는 옷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약을 다려와 입에 머금고 그에게 먹였다. 쓴 약물이 입술을 타고 넘어올 때마다 소윤의 짠 눈물이 함께 섞여 들어갔다. 약재가 떨어지자 소윤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폐물함을 열었다.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몰래 쥐어주었던 은비녀와 옷가락지였다. 그녀는 포구를 뚫고 읍내 약재상으로 달려가 그것들을 팔아 귀한 산삼과 약재를 구해왔다. 비바람에 가신이 벗겨지고 치맛자락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정우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정우는 깊은 무의식의 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곳은 끝없는 어둠이었고 사방에서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못난 놈, 현실을 도피한 비겁자. 그때 저 멀리서 환한 빛과 함께 연화가 나타났다. 연화 낭자. 정우는 반가움에 손을 뻗었다. 연화는 곱게 차려입고 그에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에게서는 향기로운 매화 향이 났다. 정우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다. 나를 데려가 주시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나를 구해 주시오. 정우가 애원했다. 그러나 연화는 그저 웃기만 할 뿐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오히려 뒷걸음질 치며 점점 멀어져 갔다. 낭자, 정우가 절규하며 그녀를 잡으려 했을 때 연화의 모습은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져 버렸다. 그 순간 정우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공포를 느꼈다. 그때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그를 꽉 잡았다. 그 손은 연화의 손처럼 곱지도 향기롭지도 않았다. 거칠고 투박했으며 굳은 살이 박혀 투박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그 손은 그 어떤 것보다 따뜻하고 강인했다. 가지 마십시오. 제발 살아주십시오. 귓가에 울리는 목소리는 연화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아니었다. 물기에 젖어 쉬어버린 그러나 진심이 가득 담긴 처절한 호소였다. 정우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고 있었다. 무시하려 했고 외면하려 했으며 미워하려 했던 여인 소윤이었다. 꿈속에서 정우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쫓던 연화의 환영은 허상에 불과했고 지금 이 순간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은 눈앞의 현실, 바로 소윤이라는 것을 거친 손의 온기가 그의 차가운 영혼을 덮여주었다. 정우는 무의식 중에도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꽉 맞잡았다. 살아야 했다. 이 손을 놓치면 영원히 후회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사흘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도 잦아들고 창밖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 무렵 정우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눈앞의 세상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코끝에 맴도는 냄새는 선명했다. 땀 냄새, 약 냄새, 그리고 비 냄새가 뒤섞인 묘한 향기였다. 그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곁을 보았다. 그곳에는 소윤이 침상 모서리에 머리를 기댄 채 쪽잠을 자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다. 곱던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었고 입술은 부르터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며칠을 감지 못한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입고 있는 저고리는 약물과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천한 서출이라 무시했던 여인, 가문의 짐짝이라 여겼던 아내가 자신을 위해 이토록 헌신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둔기로 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다. 정우는 떨리는 손을 들어 소윤의 머리카락에 묻은 먼지를 떼어내려 했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손이 눈에 들어왔다.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잠든 그녀의 손등에는 긁힌 상처와 멍자국이 선명했다. 비바람을 뚫고 약을 구하러 다니느라 생긴 상처들이리라. 정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를 뼈저리게 후회했다. 허상에 사로잡혀 진짜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고 진흙탕에 굴린 꼴이었다. 부인, 정우의 입에서 처음으로 부인이라는 호칭이 새어나왔다. 아주 작고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그 울림은 방 안의 공기를 바꾸기에 충분했다. 소윤이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다. 충혈된 눈동자가 정우와 마주쳤다. 그녀는 잠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듯 멍하니 있다가 정우의 눈빛이 맑아진 것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일으켰다. 서방님, 정신이 드십니까? 절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우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 좀 다오. 소윤은 허둥지둥 자릿기를 가져와 정우의 입에 대주었다. 물을 마시는 정우의 목골대가 움직이는 것을 보며 소윤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정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양반집 규수가 남편 앞에서 이토록 격정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나 지금 이 순간 그런 격식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정우는 조용히 손을 들어 소윤의 등을 토닥였다. 앙상하게 마른 등이 그의 손바닥에 느껴졌다. 고생했다. 미안하다. 정우의 투박한 사과에 소윤은 더욱 서럽게 울었다. 그 울음은 지난 몇 달간 받아온 냉대와 서름, 그리고 남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다. 정우는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 주었다. 창밖에서는 지루했던 장마가 끝나고 맑게 갠 하늘이 드러나고 있었다. 처마 끝에 맺힌 빗방울이 영롱하게 빛나며 떨어졌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던가.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오해와 불신의 둑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감정의 싹이 트고 있었다. 기력을 조금 회복한 정우는 소윤의 부축을 받아 일어나 앉았다. 내 꿈속에서 낭자가 나를 불렀소. 가지 말라고, 살아달라고. 정우의 말에 소윤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헛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저는 그저. 정우는 소윤의 말을 끊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그가 먼저 잡았다. 아니요, 똑똑히 들었소. 그 목소리가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었소. 내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으나 이제야 비로소 앞이 보이는구려. 정우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거기에는 깊은 참회와 함께 애틋한 정이 서려 있었다. 소윤은 잡힌 손을 빼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도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사랑채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정우는 더 이상 소윤을 피하지 않았고 소윤 또한 정우의 곁을 그림자처럼 맴돌되 더 이상 숨죽이지 않았다. 정우가 탕약을 마실 때면 소윤은 곁에서 곶감을 준비해 입에 넣어주었고 정우는 그런 소윤에게 희미한 미소를 보여주었다. 하인들은 달라진 두 사람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서방님께서 마음을 여셨나 봐. 그러게 말이야. 아기씨 정성이 지극하시더니 하늘도 감동하신 게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수군거림도 이제는 비난이 아닌 축복처럼 들렸다. 정우는 회복 기간 내내 소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어떤 꽃을 즐겨보는지, 어린 시절 외가에서 보낸 추억은 어떠했는지, 그는 자신이 몰랐던, 아니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던 아내의 세상을 하나씩 탐험해 나갔다. 그리고 그 세상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다. 연화가 보여주었던 화려한 겉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박하지만 단단하고 뿌리 깊은 나무 같은 여인이 바로 소윤이었다. 어느 맑은 오후, 정우는 한마루에 앉아 소윤이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얗게 표백된 무명천들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그 풍경은 평범하기 그지없었으나 죽다 살아난 정우에게는 그 어떤 절경보다도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는 문득 자신의 가슴 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은 감정의 실체를 인정해야 했다. 그것은 첫눈에 반하는 불같은 사랑은 아니었으나 빗물이 메마른 땅을 적시듯 서서히 스며들어 어느새 가슴 전체를 채워버린 때려야 뗄 수 없는 깊은 연민과 애정이었다. 이제 그는 소윤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운명은 이들의 뒤늦은 행복을 시기라도 하는 듯 또 다른 먹구름을 몰고 오고 있었다.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사내들의 고함 소리와 함께 가문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죄인을 포박하라. 한 놈도 남김없이 샅샅이 뒤져 영모의 증자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우렁찬 고함 소리가 평온하던 양반가 마당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대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들이닥친 관군들은 흙투성이 군화를 신은 채 정갈하게 쓸려있던 마당을 짓밟았다. 붉은 오라를 든 포졸들이 사랑채 마루로 뛰어올라 이정우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저항할 새도 없이 등 뒤로 팔이 꺾이고 거친 삼배 밧줄이 손목을 파고들며 살점을 지시겼다. 정우는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고개를 들어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다. 평생을 가문의 안위를 위해 헌신했던 늙은 아버지는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려 있었고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실신하기 직전이었다. 집안의 가재도구들이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져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비명소리와 뒤섞여 귓가를 때렸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다. 누군가 작정하고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아넣으려는 치밀한 덫이었다. 정우의 시선이 관군들을 지휘하는 관복 차림의 사내에게 꽂혔다. 그는 정우의 정적인 병판 대감의 하수인 조형방이었다.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마당을 서성이는 그의 모습에서 정우는 모든 것이 함정임을 직감했다. 이 무슨 폐악질인가. 내 아비는 평생 조정에 충성한 분이시거늘 어찌 무고한 양반가를 이리 능멸한단 말인가. 정우가 피 끓는 목소리로 절규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조형방의 싸늘한 조소뿐이었다. 조형방은 뒷짐을 진 채 천천히 정우에게 다가와 그의 턱을 군화발로 툭툭 건드렸다. 무고, 천만에, 내 놈의 사랑채 책상 밑에서 북방의 오랑캐와 내통한 서찰이 발견되었다. 이래도 발뺌할 셈이냐. 조형방이 품에서 구겨진 종이 뭉치를 꺼내 흔들어 보였다. 정우의 눈이 크게 뜨였다.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이었다. 누군가 몰래 숨겨놓고 투서를 넣은 것이 분명했다.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미 상황은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포졸들은 정우를 끌어내어 마당 한복판, 죄인들이 꿇어앉는 멍석 위로 내동댕이 쳤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정우는 흙바닥에 얼굴을 처박았다. 입안에서 비릿한 흙맛과 피맛이 동시에 느껴졌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우의 머릿속을 스치는 단 하나의 생각은 안채에 있을 소윤의 아니었다. 제발 그녀만은 이 끔찍한 난리통에 휘말리지 않기를, 어디 구석진 곳에라도 숨어 있기를 간절히 빌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화려한 가마 한 채가 소란을 뚫고 들어왔다. 관군들조차 길을 비켜줄 만큼 위세등등한 행차였다. 가마꾼이 가마를 내려놓자 비단 장막이 거치고 한 여인이 우아한 자태로 걸어 나왔다. 머리에는 화려한 떨잠을 꽂고 최고급 비단으로 지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그녀는 마치 진흙탕 속에 피어난 연꽃처럼 이질적이고 눈부셨다. 연하였다. 정우의 옛 정인이자 지금은 세도가의 며느리가 된 그녀가 이 참혹한 현장에 나타난 것이다. 연화는 코를 막고
찌푸린 얼굴로 난장판이 된 마당을 둘러보더니 포박당에 꿇어앉은 정우에게로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보다는 경멸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꼴이 참으로 우습게 되셨습니다. 도련님. 네, 그리도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힘없는 가문, 더구나 천한 핏줄을 며느리로 들인 집안은 언젠가 이런 사단이 날 것이라고요. 연화의 목소리는 옥굿을 굴러가듯 맑았으나 그 내용은 비수처럼 정우의 심장을 찔렀다. 정우는 고개를 들어 연화를 노려보았다. 한때 목숨을 바쳐 사랑했던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잔인했다. 네가 꾸민 짓이냐? 정우가 이를 갈며 묻자 연화는 부채로 입을 가리며 호호 웃었다. 제가요, 천만에요. 저는 그저 도련님께 마지막 동아줄을 내려드리러 온 것입니다. 제 부군께 청을 드리면 이깟 누명쯤은 없던 일로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지요. 연하는 허리를 숙여 정우의 귓가에 은밀하게 속삭였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진한 매와 향이 역겹게 느껴졌다. 저 안채에 숨어있을 그 천한 계집, 소윤을 내치십시오. 그녀가 첩자였다고 고변하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세요. 그러면 도련님과 가문은 살려드리겠습니다. 서출 하나 죽는다고 대수겠습니까? 도련님은 다시 예전의 명예를 되찾고 어쩌면 저와 다시 좋은 인연을 맺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악마의 유혹이었다. 아내를 제물로 바치고 목숨을 구걸하라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제안이었다. 정우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과거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연하라는 여인의 실체가 이토록 추악한 것이었음을 뼈저리게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반면 병든 자신의 곁을 밤낮 없이 지키며 거친 손으로 약을 다리던 소윤의 모습이 겹쳐졌다.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누가 보석이고 누가 돌멩이인지 이제야 명확해졌다. 정우는 연화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은 심정으로 소리쳤다. 닥쳐라. 내 비록 육신이 묶여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을지언정 내 영혼마저 팔아넘길 줄 아느냐. 내 아내 소유는 너 같은 요사스러운 여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고귀한 사람이다. 썩 꺼져라. 정우의 호통에 연화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그녀는 모욕감에 부채를 꽉 쥐며 뒤로 물러섰다. 좋습니다. 어디 그 고귀한 사랑을 안고 지옥불로 떨어져 보시지요. 연화가 조형방에게 눈짓을 보내자 형방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칼을 뽑아들었다. 죄인이 반성할 기미가 없군. 당장 목을 베어 역적의 본보기를 보여주마. 서슬퍼런 칼날이 정우의 목을 겨누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멈추시오. 쩌렁쩌렁한 일갈이 마당의 공기를 갈랐다. 모든 시선이 안채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소윤이 서 있었다. 평소의 수수한 차림이 아닌 가문의 안주인만이 입을 수 있는 노개 홍상을 갖춰 입고 쪽진 머리에는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은비녀를 꽂은 정갈하고 위엄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안채의 하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도 주인을 지키기 위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다. 소윤은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당에 들어선 소윤은 정우를 가로막고 서서 조형방을 똑바로 응시했다. 국법에 이르기를 명확한 증거 없이 양반을 함부로 포박하거나 차명에 처할 수 없다 하였소. 당신들이 내세우는 그 서찰이 과연 진실된 증자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조작된 것인지 밝히기도 전에 칼부터 들이미는 것은 왕법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오. 소윤의 기세에 눌린 조형방이 멈칫했으나 이내 코웃음을 쳤다. 어허, 감히 아녀자가 관의 일에 끼어들다니. 증좌? 여기 이 서찰이 증좌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형방이 다시 종이를 흔들어 대자 소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품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 서찰이 발견된 시각. 우리 사랑채에는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기록이 여기 있어. 우리 가문은 대대로 사랑채를 드나드는 모든 손님의 시각과 명단을 이 출입록에 기록해둡니다. 또한 당신이 들고 있는 그 종이의 지지를 보시오. 그것은 북방에서만 나는 거친 삼배 종이가 아니라 도성 내 지전에서 흔히 파는 백지 아니오. 오랑캐와 내통하는 자가 도성 한복판에서 산 종이에 밀서를 쓴단 말이오. 소윤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과 포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듣고 보니 그렇네. 종이가 너무 하얗지 않은가. 부인 말씀이 일리가 있어.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자 조형방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이것들이 감히 광군을 능멸하려 들어? 소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연화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기 계신 부인께 묻겠습니다. 남의 집안에 들이닥쳐 이토록 폐악을 부리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옛 정인을 협박하는 것이 사대부 여인의 도리입니까? 제 남편은 비록 곤경에 처했으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대장부입니다. 당신 따위가 감히 넘볼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소윤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고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연화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뒷걸음질 쳤다. 사람들 사이에서 천한 것은 서출이 아니라 저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네였구만. 하는 비난이 쏟아졌다. 조 형방은 궁지에 몰렸다. 섣불리 칼을 휘둘렀다가는 민심이 폭발할 태세였고 무엇보다 소윤이 제시한 출입록과 종이에 대한 지적은 치명적인 허점이었다. 만약 상부에 제조사가 들어간다면 자신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두고 보자. 오늘은 일단 물러가지만 의심이 풀린 것은 아니다. 조형방은 씩씩거리며 칼을 거두고 포졸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 썰물처럼 관군들이 빠져나가고 연화 또한 수치심에 얼굴을 가린 채 허둥지둥 가마에 올라 도망치듯 사라졌다. 마당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다. 풀려난 정우는 멍하니 서 있는 소윤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사자처럼 용맹하게 맞서 싸우던 그녀가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다. 정우는 밧줄 자국이 선명한 팔을 뻗어 쓰러지는 소윤을 와락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옷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두려웠을 것이다. 무서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지키기 위해, 가문을 지키기 위해 홀로 그 거대한 폭력 앞에 맞선 것이었다. 부인,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사람들, 하인들, 그리고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소윤을 품에 꽉 안고 놓아주지 않았다. 체면도 법도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내 목숨은 이제 당신 것이오. 정우의 뜨거운 눈물이 소윤의 어깨를 적셨다. 소윤 역시 정우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드디어 진정한 부부로 인정받았다는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정우는 소윤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아직도 마당에 남아있는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윤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렸다. 들으라,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나의 유일한 아내이자 우리 가문을 살린 은인이다. 앞으로 누구도 그녀의 출신을 입에 담아 모욕하는 자가 있다면 내 이름을 걸고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정우의 선언은 마당을 넘어 담장 밖까지 울려 퍼졌다. 늙은 부치는 헛기침하며 눈가를 훔쳤고 하인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비로소 이정우는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 진짜 사랑을 찾았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잔해들이 널려 있었지만 그 폐허 위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비로소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거목으로 자라날 준비를 마쳤다. 소윤은 정우의 손을 꽉 잡았다. 그 거칠고 투박한 손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햇살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고난 끝에 찾아온 축복의 빛이었다. 세월이 흘러 평온을 되찾은 정우와 소윤의 일상을 그린다. 두 사람은 뜰에 핀 매화를 바라보며 차를 마신다. 정우는 과거의 엇갈림이 오히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었음을 고백하고, 소윤은 묵묵히 그 곁을 지켜준 세월에 대해 미소로 답한다. 서로의 머리에 내려앉은 흰 눈을 털어주며 두 사람은 격정적인 사랑보다 더 깊고 단단한 정의 의미를 되새긴다. 세월이라는 것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거친 바위도 둥글게 깎아내고 격렬했던 소용돌이도 결국엔 잔잔한 호수로 만드는 법이다. 어느덧 이정우의 머리에도, 그리고 그의 곁을 지키는 소윤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다. 뜰 앞의 매화나무는 그들이 처음 부부가 되던 해보다 훨씬 굵고 단단해졌으며, 그 가지마다 피어난 꽃망울들은 지난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깊고 그윽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정우는 사랑채 갯마루에 앉아 따스한 봄볕을 쬐고 있었다. 무릎 위에는 일담한 서책이 펼쳐져 있었으나 그의 시선은 글자가 아닌 마당 한 구석, 장독대를 어루만지는 여인의 뒷모습에 머물러 있었다. 굽어진 등, 느릿해진 손길, 그리고 웃을 때마다 눈가에 잡히는 자글자글한 주름살. 젊은 날 그토록 찾아 헤매던 화려한 미색은 온데간데 없었으나 정우의 눈에 비친 지금의 소유는 세상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고 고귀해 보였다. 그것은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세월의 두께가 만들어낸 숭고함이었다. 대감마님, 차가 식겠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소윤이 찻상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의 떨림과 두려움 대신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의 여유와 온화함이 배어 있었다. 정우는 빙그레 웃으며 찻잔을 들어 올렸다. 맑게 우러난 차에서 향긋한 매화 향이 피어올랐다. 부인의 차솜씨는 갈수록 깊어지는구려. 예전 그 폭풍우 치던 밤에 내게 끓여주었던 그 쓴 탕약조차 달게 느껴지게 하더니 이 차는 마치 신선의 이슬 같소. 정우의 농담에 소유는 수줍은 듯 입을 가리고 웃었다. 그때는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급해 약이 쓴 줄도 몰랐지요. 대감께서 찌푸리시면서도 넙죽넙죽 잘 받아드시기에 입맛이 참 특이하신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껄껄 웃었다. 과거의 고통스럽고 치열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차 한 잔의 안주거리가 되어 훈훈한 김처럼 피어올랐다. 정우는 찻잔을 내려놓고 소윤의 손을 끌어당겼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다. 아니,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마디는 더 굵어졌고 검버섯까지 피어 있었다. 하지만 정우는 그 손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자신의 볼에 가만히 가져다 대었다. 이 손이요, 내가 평생을 빚진 손이 젊은 날 내 눈이 멀어 옥석을 구분치 못하고 이 고운 손에 물말을 날 없게 하였으니 내 죽어서도 그 죄를 다 갚지 못할 것이요. 정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첫날 밤의 그 차가운 냉대, 별채에 유배시키듯 방치했던 나날들, 그리고 가문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대신해 칼날 앞에 섰던 그녀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늙어서도 지워지지 않는 회한이었다. 소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정우의 손등을 다른 손으로 덮었다. 아니옵니다, 대감.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에게는 그 시절조차 축복이었습니다. 서출로 태어나 그림자처럼 살다 갈 운명이었던 제가. 대감의 아내가 되어 가문을 지키고 자식들을 기르며 이리 늙어가는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차가우셨으나 한번 마음을 여신 후로는 세상 그 누구보다 뜨겁고 든든한 지아비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거면 되었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소윤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그녀는 진심이었다. 정우가 보여준 뒤늦은 사랑은 그만큼 깊고 헌신적이었다. 그는 멸문지와의 위기를 넘긴 후 소윤을 정식 부인으로 대우함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다.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그녀와 의논했고 어디를 가든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으며 자식들에게는 어머니를 하늘처럼 섬기라 가르쳤다. 세간에서는 공처가라 놀리기도 했으나 정우는 그 말을 훈장처럼 여겼다. 바람이 불어 매화 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렸다. 하얀 꽃잎 하나가 찻잔 속에 떨어져 파문을 일으켰다. 정우는 그 파문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부인, 기억하오? 우리가 처음 혼인하던 날 내가 연하 낭자를 찾으며 난동을 부렸던 것을. 소유는 짐짓 모르는 척 딴청을 피우려 했으나 정우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때 나는 사랑이란 것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눈부시게 화려한 것인 줄만 알았소. 연하 낭자의 겉모습에 취해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 믿었지. 허나 정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흩날리는 꽃잎을 손바닥으로 받아내었다. 살아보니 알겠더이다. 진짜 사랑은 불꽃이 아니라 숯불 같은 것임을. 활활 타오르지는 않아도 재 속에 숨어 은은하게 열기를 품고 있다가 가장 추운 겨울밤에 온몸을 녹여주는 그런 끈질기고 따뜻한 온기 말이요. 낭자는 내게 그런 숯불이었소. 내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내가 병들어 썩어가고 있을 때, 나를 버리지 않고 태워준 그 온기 덕분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요. 정우의 고백은 묵직하고 진중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 고백을 넘어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이자 존경의 표시였다. 소유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고 미소 지었다. 대감, 저 또한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할머니처럼 나직하게 말했다. 사실 저는 혼례를 치르기 전부터 대감을 알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대감께서 글 읽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도 몰래 담벼락에 귀를 대곤 했습니다. 대감께서 과거에 급제하여 금이 환영하던 날, 저는 먼 발치에서 대감의 모습을 훔쳐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언니의 정혼자이기에 감히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이라 여겨 꾹꾹 눌러 담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그날 밤 신방에 앉아 있을 때 저는 두려움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대용품으로 온 자리였으나 제 평생의 정인과 한 방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정우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게 참말이요? 네. 네, 그것도 모르고 그리 모진 말을 퍼부었단 말이요? 소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우의 손을 꽉 쥐었다.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때 이미 행복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대감께서 저를 봐주기만을, 제 헌버선 같은 마음을 알아주기만을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수행이자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은 젖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엇갈린 줄 알았던 인연은 사실 처음부터 촘촘하게 엮여 있었던 것이다. 정우가 헛된 꿈을 꾸고 있을 때조차 소유는 현실의 땅에 발을 딛고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 어긋남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평온이 더욱 값진 것일지도 몰랐다. 그때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장성한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들어왔다. 아버님, 어머님, 날이 이리 좋은데 두 분만 꽃구경을 하십니까? 늠름하게 자란 아들이 웃으며 다가왔고 며느리는 정성스럽게 깎은 과일상을 들고 뒤따랐다. 올망졸망한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외치며 정우와 소윤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정우는 손주의 볼에 까슬까슬한 수염을 비비며 호탕하게 웃었다. 이 녀석들, 꽃보다 너희가 더 시끄럽구나. 집안은 순식간에 활기로 가득 찼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며느리의 살가운 말투, 아들의 듬직한 모습. 이 모든 풍경이 정우와 소윤이 함께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일궈낸 결실이었다. 만약 정우가 그날 밤 문을 박차고 나가 파혼을 했다면, 만약 소윤이 그 모진 구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다면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세상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가족들이 돌아간 후 사랑채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저녁 노을이 뜰을 붉게 물들이고 매와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정우와 소유는 다시 나란히 툇마루에 앉았다. 낮보다 쌀쌀해진 공기에 정우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소윤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밤바람이 찹니다. 감기 드실라. 소윤이 옷깃을 여미며 말했다. 괜찮소. 부인의 온기가 남아있어 따뜻하오. 정우는 소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부인, 정우가 나직하게 불렀다. 예, 대감, 소윤이 대답했다. 다음 생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때는 내가 먼저 당신을 알아보리다. 당신이 서출이든 천비든 아니면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이든 상관없이 내 가장 먼저 당신을 찾아내어 무릎 꿇고 청혼하리다. 그때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게, 기다림에 가슴 졸이지 않게, 처음부터 끝까지 웃게만 해주겠소. 그러니 다음 생에도 부디 나를 받아주겠소. 소유는 대답 대신 정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입가에 핀 미소가 노을빛을 받아 붉게 빛났다. 그 약속 잊지 마십시오. 저는 기억력이 좋아 있지 않고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대감, 너무 서두르지는 마십시오. 이번 생에서 우리가 나누어야 할 정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저 매화가 지고 다시 피고 또 질 때까지 그렇게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 주셔야 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윤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렇고 말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함께 합시다. 뜰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두 사람이 앉아있는 팻마루에는 보이지 않는 빛이 감돌았다. 그것은 정열이라는 이름의 불꽃은 꺼졌으나 정이라는 이름의 은근한 숯불이 영원히 타오르고 있는 까닭이었다. 젊은 날의 오해와 상처는 세월이라는 약을 만나 닦지가 않고 새살이 돋아 이제는 그 무엇보다 단단한 옹이처럼 두 사람을 묶어주고 있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들어 마침내 하나가 된 노부부의 모습은 마치 한 뿌리에서 자라나 서로를 휘감고 올라간 연리지처럼 고요하고 완벽했다. 매와 향기는 밤이 깊을수록 더욱 짙어졌고 그 향기 속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깊어가는 봄밤을 만끽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찰나의 현기증일지 모르나 이들이 보여준 사랑은 평생을 두고 끓여낸 곰국처럼 진하고 낡은 버선처럼 편안하며 묵은 장마처럼 깊은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부부였고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생이었다. 아버님, 소자가 장가를 가지 않겠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화창한 봄날의 나른함을 깨뜨리는 뚱딴지 같은 소리였다. 사랑채 마루에 앉아 하객 명단을 점검하던 이정우는 쥐고 있던 붓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며칠 뒤면 혼례를 치를 장남 창인이 울상인 얼굴로 서 있었다. 훤칠한 키에 듬직한 체구, 학식 또한 뛰어나 가문의 자랑인 아들이 혼례를 코앞에 두고 이 무슨 망발이란 말인가. 정우는 헛기침하며 붓을 내려놓았다. 그게 무슨 소리냐. 혼례가 사흘 남았다. 사돈댁에 함도 들어갔고 온 동네의 잔치 국수를 돌릴 준비가 끝났거늘 네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냐. 정우의 목소리에 엄격함이 묻어났지만 창희는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바닥을 내려다보며 웅얼거렸다. 무섭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섭다니? 신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사돈댁에서 무리한 요구라도 하더냐? 창희는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다. 아니옵니다. 낭자는 참으로 곱고 현명한 분입니다. 제게는 과분할 정도지요. 아들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보며 정우는 피식 웃음이 나올 뻔했다. 사랑에 빠진 사내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헌데 무엇이 문제란 말이냐. 정우가 채근하자 창희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아버님과 어머님처럼 그렇게 서로를 깊이 위하고
평생을 지켜주는 부부가 될 수 있을지 겁이 납니다. 제가 낭자를 연모하는 마음은 크나 혹여 살다가 다투거나 마음이 변치 않을까. 제가 아버님만큼 훌륭한 지아비가 되지 못해 낭자를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정우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다. 뜻밖의 고백이었다. 아들은 자신의 부모를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부로 여기고 있었다. 정우와 소윤의 시작이 얼마나 끔찍하고 차가웠는지, 그 신방의 밤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는 까맣게 모른 채 그저 지금의 온화한 모습만을 보고 자란 탓이었다. 정우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져 옴을 느꼈다. 그것은 안도감이자 동시에 묵은 죄책감이기도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창인아, 이리로 앉거라. 내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다. 정우는 아들을 마주보고 앉았다. 뜰에는 봄바람이 불어와 목련 꽃잎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너는 네 어미와 내가 처음부터 이리 죽고 못 사는 사이였는 줄 아느냐? 정우의 질문에 창희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당연한 것 아니옵니까? 동네 어르신들도 아버님 같은 애처가가 없다 하시고 어머님 눈빛만 봐도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정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우리의 시작은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비참하고 엉망진창이었다. 정우는 먼 산을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첫날 밤 신부를 보고 느꼈던 배신감, 헌신적인 소윤을 향해 퍼부었던 모진 독설, 아픈 자신을 간호하던 거친 손길, 그리고 멸문지와의 위기 속에서 비로소 깨달은 진심까지. 이야기를 듣는 창인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다시 숙연함으로 변해갔다. 믿기지 않느냐. 네가 존경에 맞지 않는 이 아비가 실은 그토록 옹졸하고 눈먼 사내였다는 것이. 정우가 자주 섞인 물음을 던지자 창희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물었다. 헌데 어찌하여 지금은 이토록 서로를 아끼시는 겁니까? 그토록 미워하셨다면 연을 끊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요. 정우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그러게나 말이다. 만약 그때 내가 성질을 이기지 못해 네 어미를 내쳤다면, 혹은 네 어미가 나를 포기하고 도망쳤다면 너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 가문은 진작에 풍비박산 났겠지. 하지만 우리는 버텼다. 아니, 정확히는 내 어미가 버텨주었다. 사랑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거친 돌밭을 일구어 씨를 뿌리고 비바람을 맞아가며 키워내는 농사와 같은 것이더구나. 화려한 꽃은 금방 시들지만 단단한 뿌리는 썩지 않는 법이지. 정우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네가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앞날을 어찌 알겠느냐. 허나 너는 나보다 훨씬 나은 출발선에 서 있다. 너는 신부를 연모하지 않느냐.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시작하니 그 뿌리는 우리보다 훨씬 깊고 튼튼할 게다. 다투기도 하겠지. 미워질 때도 있을 게다. 허나 그때마다 기억하거라. 부부는 서로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이가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고 빈 곳을 채워주는 사이라는 것을. 네 어미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었듯 너 또한 네 부인의 부족함을 채워주면 되는 것이다. 창인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막연한 두려움이 걷히고 그 자리에 용기가 차오르는 듯했다. 아버님, 소자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의 세월이 그토록 치열했는 줄은. 명심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평생의 지표로 삼겠습니다. 그때 사랑채 문 밖에서 소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 분이서 무슨 이야기를 그리 심각하게 나누십니까? 점심상이 다 식겠습니다. 소윤이 쟁반을 들고 들어오자 두 남자는 황급히 헛기침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소윤은 며느리가 될 아이가 보내온 예단 음식을 차려내왔다. 정갈한 솜씨가 소윤을 쏙 빼닮았다. 아범아, 너도 참 주책이다. 새신랑 될 아이를 붙잡고 무슨 훈계냐. 안 그래도 긴장될 터인데
소윤이 타박하자 정우는 껄껄 웃었다. 훈계라니 사내들끼리의 비밀 대화를 나눈 것뿐이요. 그렇지 않느냐, 창인아. 창인도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소유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두 부자의 밝은 얼굴을 보니 안심이 되는 듯했다. 드디어 혼례날이 밝았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집안 곳곳은 청사초롱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동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축하 인사를 건넸다. 마당에는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잔치상에는 기름진 음식 냄새가 진동했다. 정우는 사모관대를 쓴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또렷했다. 신부의 가마가 들어오고 연지곤지를 찍은 신부가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정우의 기억 속에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던 자신의 혼례날 풍경과 겹쳐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아들은 신부의 손을 잡을 때 주저하지 않았고 신부 또한 두려움이 아닌 수줍은 설렘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정우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신이 끊어버릴 뻔했던 인연의 끈이 아들에 대해 이르러 비로소 온전하고 아름다운 매듭으로 묶이는 순간이었다. 패백을 드리는 자리, 창인과 며느리가 정우와 소윤 앞에 큰 절을 올렸다. 부모님의 은혜 하늘과 같습니다. 두 분처럼 서로 아끼고 공경하며 백년해로 하겠습니다. 아들의 다짐에 소윤은 눈물을 훔쳤다. 정우는 대추와 밤을 며느리의 치마폭에 던져주며 덕담을 건넸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서로 잡은 손을 놓지 말거라. 그 손을 놓지 않는 한 어떤 고난도 너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며느리는 야무지게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소유는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녀의 거친 손이 며느리의 고운 손을 감싸는 모습은 마치 가문의 지혜와 인내를 물려주는 의식처럼 보였다. 잔치가 파하고 밤이 깊었다. 정우와 소유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안채로 돌아왔다. 멀리 신방 쪽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젊은 부부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다.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소윤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요. 우리 때와는 사뭇 다르구려. 정우의 말에 소윤이 짐짓 눈을 흘겼다. 어머, 대감도 참, 자꾸 옛날 이야기는 왜 꺼내십니까? 저는 다 잊었습니다. 부인은 기억력이 좋아서 잊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소? 좋은 것만 기억하기도 바쁜 세상 아닙니까? 두 사람은 아이처럼 티격태격하며 캔마루에 걸터 앉았다. 소윤이 정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대감, 오늘 창인이를 보니 대감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참 서리빨 같으셨지요. 부인은 그때도 바위 같았소. 꿈쩍도 하지 않는 바위가 아니라 떨고 있는 강아지였습니다. 대감이 무서워서 짖지도 못하는 두 사람은 키득거렸다. 세월은 고통조차 추억으로 미화시키는 힘이 있었다. 정우는 소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늘을 가리켰다. 저 별을 보시오.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저 별. 우리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밤 일이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오. 대감 만약 다음 생이 있어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제가 먼저 대감을 알아봐도 되겠습니까? 소윤의 뜬금없는 질문에 정우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내가 먼저 찾는다 하지 않았소? 약조를 어길 셈이요? 소윤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대감이 저를 찾으러 오시는 길이 너무 험할까 걱정되어 그럽니다. 대감은 길눈이 어두우시지 않습니까? 제가 대문 밖에서 등불을 들고 서 있겠습니다. 그러니 헤매지 말고 곧장 저에게로 오십시오. 정우는 가슴이 뭉클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여인은 다음 생까지도 자신을 배려하고 있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소윤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얹었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알겠소. 내 눈을 크게 뜨고
부인이 든 등불을 가장 먼저 찾으리다. 그리고 다시는 당신을 기다리게 하지 않겠소.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드는 소리가 쏴하고 지나갔다. 신방의 불은 꺼졌고 노부부가 앉은 햇마루 위로 둥근 달이 떠올랐다. 정우와 소윤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뭉쳐져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기쁨도 미래의 약속도 모두 그 달빛 아래 녹아들어 평온한 침묵 속으로 스며들었다. 엇갈렸던 붉은 실은 이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매듭이 되어 두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묶어주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하지 않아서 더욱 아름다운 우리네 삶의 진짜 사랑 이야기였다.